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지만 그 푸른 평온함 아래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존재가 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앞바다, 섬과 섬 사이의 외딴 수역. 해양 연구선을 타고 순찰 중이던 김수혁 박사는 갑자기 망원경을 들었다. 수면 위에 무언가가 있었다. 부표도 아니었고 나무 조각도 아니었다. 하얀 귀 두 개가 물 위로 솟아 있었다. 저건 개야? 그가 소리쳤다. 선상엔 정적이 흘렀고 곧바로 구조팀이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바다는 평온했지만 해류는 빠르고 이 근방은 상어 출몰 지역으로 악명이 높았다. 선장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 하지만 수혁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는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겁니다. 최소한 마지막까지 외롭진 않게 해줘야죠. 그는 구조복을 입고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살이 몸을 감쌌고 멀리서 상어 지느러미 하나가 수면을 가르며 지나갔다. 하지만 수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시야에 드디어 그것이 선명히 들어왔다. 진돗개였다. 새하얀 털은 젖어 있었고 왼쪽 뒷다리엔 깊은 상처가 있었다. 눈은 흐릿했고 숨도 가빴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가 팔로 아이를 감싸 안고 밧줄을 당겼다. 구조팀이 힘껏 끌어올렸고 두 생명이 바다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다. 그 개는 말없이 쓰러졌다. 이름도 없었다. 목줄도 없었다. 마치 명절 끝에 문 앞에 버려진 신발처럼 정체도 기억도 없었다. 그날 밤 연구선의 의료실은 고요했다. 진돗개는 담요에 쌓여 누워 있었고 피부 아래로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말랐다. 물에 빠진 지 최소 하루 이상, 수분도 체온도 바닥이었다. 수혁은 자리를 뜨지 않고 개 옆을 지켰다. 애야, 도대체 내가 왜 거기 있었던 거니? 그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녀석의 발을 닦아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마치 누군가의 아이를 돌보듯이. 그는 이 개가 진돗개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다. 한국에서 태어나 독일로 이민 온 그가 어릴 적 키우던 누니와 꼭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밤새도록 개는 숨을 몰아쉬었고 한 차례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 순간 수혁은 무심코 손을 뻗어 개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때였다. 그 아이가 눈을 떴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피로에 젖은 눈이 수혁을 바라봤다. 살고 싶구나. 그래, 살아야지. 다음날 아침 구조팀은 해양경비대에 구조된 개를 인계하려 했지만 수혁은 강하게 주장했다. 이 아이는 저희 연구팀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렇게 진돗개는 연구선과 함께 돌아왔고 연구소 한쪽에 임시 쉘터가 마련되었다. 의사들도 처음엔 말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두가 이 개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다. 며칠 뒤 수혁은 조용히 말했다. 이젠 이름이 필요하겠지. 너는 이제부터 하늘이야. 바다에서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 연구소 복도에서 누군가는 기이한 풍경을 목격했다. 하늘이 꿈에서도 뛰는 듯한 발로 허공을 차며 잠에 들어 있었다. 쫓기고 있는 거야? 아니면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것이 첫 번째 이상 징후였다. 하늘이는 빠르게 회복했다. 마치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는 듯 밥도 잘 먹었고 걷는 속도도 점점 빨라졌다. 그러나 수혁은 매일 관찰하며 느낄 수 있었다. 하늘이는 건강해졌지만 눈빛은 아직 바다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수혁은 일부러 하늘이를 데리고 바닷가 근처로 산책을 나갔다. 고요한 파도, 부드러운 바람. 하늘이는 처음엔 천천히 모래 위를 걸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확히 수평선이 펼쳐지는 방향에서 걸음을 멈췄다. 하늘아, 하늘이는 짖지도 않았다. 단지 그곳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몸을 낮추고 꼬리를 내린 채 떨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수혁은 고민 끝에 결정했다. 하늘이 기억 속 어딘가엔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어. 그걸 풀기 전까진 단순한 유기견 구조로 끝날 수 없어. 그는 하늘이의 몸에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 목줄 자국, 이식된 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하늘이는 호주에 등록된 개가 아니었다.
마이크로칩은 한국 군견센터와 연결되어 있었고 마지막 위치는 서울 외곽의 비공개 군사기지였다. 군견? 그런데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까지 가게 된 거지? 수혁은 그제야 하늘이의 눈빛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임무를 놓친 죄책감이었다. 마치 추석날 채우지 못한 밥그릇을 앞에 두고 서 있는 누군가처럼. 며칠 후 수혁은 국제군사정보 담당자에게 연락을 요청했다. 그날 밤 연구소 앞 주차장에는 검은 SUV 2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다크그레이 슈트에 검정 셔츠, 군복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었다. 그들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고 손엔 단 하나의 서류 봉투만 들려 있었다. 김수혁 박사님 맞으시죠? 네, 하늘이 때문에 오신 거라면 우린 하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개의 코드명은 KJ-09입니다. 그들은 하늘이를 향해 다가갔다. 순간 하늘이는 몸을 낮추더니 천천히 그들 사이로 걸어갔다. 무릎 앞에서 앉아 귀를 바짝 접고 그대로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를 취했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혁이 물었다. 남자 중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개는 한국과 연합군이 공동으로 진행하던 극비 작전용 K-9시범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고위험 수색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되었고 우리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다에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다만 이 개의 마지막 임무 지역은 필리핀 남단 해적선 추적 작전이었고 실종 직전엔 폭발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후 추적 기록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수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눈앞에 이 조용한 생명체가 사람 대신 지뢰밭을 지나고 총성이 울리는 지역을 누비던 존재였다니. 그 아이는 다시 임무에 투입되는 건가요? 그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너무 많은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이는 갑자기 몸을 돌려 수혁에게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두었다. 한 사람은 조용히 말했다. 보호자 동의 하에 민간 입양은 가능합니다. 단 절대 이 개의 과거를 외부에 알리면 안 됩니다. 수혁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서 살아갈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수혁의 집에서 지냈다. 브리즈번 외곽의 언덕이 자연사 연구소 근처의 조용한 목조주택. 창문은 늘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말린 한지로 만든 작은 풍경이 바람에 흔들렸다. 하늘이는 잘 적응하는 듯했다. 새벽이면 베란다 앞에 앉아 해가 뜨는 방향을 바라보았고 수혁이 연구소에 갈 땐 항상 차 앞문 옆에 먼저 서 있었다. 하지만 밤만 되면 하늘이는 절대 등을 벽에 기대지 않았다. 늘 한쪽 눈을 뜨고 복도 쪽 문을 향해 몸을 돌려잤다. 마치 누군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듯 수혁은 그 사실을 조용히 기록해두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하늘이와 함께 연구소 야간 근무를 자청했다. 한밤중에 조용한 실험실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수조 속 해양 생물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실험실 CCTV 장비가 고장이 나고 수혁이 직접 전선을 교체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하늘이가 짖었다. 짧고 낮게. 딱 한 번, 하늘아. 그는 하늘이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갔다. 벽 한쪽, 전선 박스 뒤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작은 카메라 하나가 발견되었다. 설마, 수혁은 숨이 막혔다. 연구소 내부 보안이 뚫렸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다시 생각했다. 하늘이는 짖은 게 아니라 경고한 것이었다. 그건 훈련받은 동작. 그리고 하늘이의 시선은 단순히 카메라가 아니라 그 카메라를 바라보는 특정 각도를 향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혁은 컴퓨터를 열고 하늘이의 목에 남겨졌던 상처를 고해상도 사진으로 확대했다. 그 자리에 희미하게 남은 문양. K-09 TDS 82도, 그건 좌표였다. 그는 지도를 열어
그 위치를 확인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동 해안의 작은 무인도. 그리고 순간 그의 눈이 멈췄다. 그 지역은 하늘이가 처음 발견된 바로 그곳 근처였다. 하늘이는 돌아가려는 것이었다. 거기 아직 무언가가 있다는 듯. 다음 날 새벽, 수혁은 조용히 가방을 꾸렸다. 유료 키트, 위성 통신기, 카메라, 방수 장비, 그리고 하늘이의 목줄 대신 그가 직접 만든 조용한 가죽 하네스를 꺼냈다. 하늘아, 다시 바다로 가자. 소형 연구선을 몰고 북동쪽으로 향하던 도중 하늘이는 배 앞머리에 앉아 수평선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기억하고 있다는 듯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는 순간에도 하늘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수혁은 그 순간을 메모했다. 하늘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되려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마치 미처 끝내지 못한 임무가 그 섬에 남겨져 있다는 듯이 도착한 섬은 작고 음산했다. 정식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은 돌산 같은 곳, 잡초는 무릎까지 자랐고 중간중간 녹슨 철조망 흔적이 보였다. 누군가 예전에 여기를 썼다. 그러나 지금은 버려진 듯했다. 하늘이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걷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 바위 틈, 그리고 한 바퀴 돌아 작은 지하 벙커 입구 앞에서 멈췄다. 입구는 흙으로 덮여 있었지만 하늘이는 코로 천천히 흙을 밀기 시작했다. 수혁은 그를 도와 땅을 파냈고 곧 작은 철문이 드러났다. 군용 열쇠 패드가 달린 문, 오래되어 작동은 멈췄지만 안쪽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 안에서 세 가지를 발견했다. 부서진 무선 송신기 전원이 꺼진 드론 장비, 그리고 혈흔이 묻은 미완성된 보고서, 파일 보고서엔 한국어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K-09, 대상 발견 직전 실종. 보안 우선. 회수 불가. 수혁의 손이 떨렸다. 이곳은 하늘이의 마지막 임무 장소였다. 그리고 어쩌면 그를 이 섬에 데려다 놓은 것도 인간이었다. 그 순간 뒤쪽 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다. 하늘이는 몸을 낮추고 천천히 목을 뒤로 돌리며 귀를 바짝 세웠다. 수혁은 숨을 죽였다. 이 섬은 여전히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다. 그 바스락 소리는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수혁이 손짓으로 하늘이를 진정시키려는 찰나 하늘이는 갑자기 몸을 돌려 풀숲으로 뛰어들었다. 하늘아, 안 돼. 수혁은 뒤따라 달려갔다. 그가 도착했을 땐 하늘이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남자의 앞에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반쯤 쓰러진 자세로 나무에 기대 있었고 군복은 찢겨 있었으며 손에는 작은 통신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당신은 누구죠? 수혁이 외쳤다. 남자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게 아직도 살아 있었군요. 그의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빛엔 오래된 충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을 한정우 중사, 전 한국군 정보수색부대 요원이라 소개했다. 작전 중 폭발에 휘말려 이 섬에 남겨졌고 구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이 타는 듯 중얼거렸다. 그때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K-09가 목표 대상을 탐지했고 폭발 직전 그게는 나를 밀쳐냈죠. 대신 자신이. 수혁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하늘이는 단지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게 아니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폭발 지점 가까이 나아갔던 것이다. 그 개가 살아남았다는 게 믿기질 않아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나를 찾아온 겁니다. 그날 밤 세 사람, 아니 두 사람과 한 존재은 섬의 작은 동굴 안에서 불을 피워 잠시 머물렀다. 정우는 계속 몸을 떠는 중이었고 하늘이는 조용히 그의 무릎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수혁은 이해했다. 하늘이가 돌아오려 한 건 임무의 흔적을 마무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처 구조하지 못한 마지막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 섬에 사람을 남기지 않겠다는 마지막 명령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하늘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정우의 눈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군견이 아닌 사람을 이해한 존재의 눈이었다. 다음 날 새벽, 수혁은 위성 통신기를 작동시켰다. 전파는 약했지만 구조 신호는 전송되었다. 약 3시간 후
해상 순찰 헬기가 섬상공을 돌기 시작했고 구조 장비가 내려왔다. 한정우 중사는 구급 헬기에 실려갔다. 탑승 직전 그는 수혁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서 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있다는 걸 기억해준 존재가 있었다는 게 더 기적입니다. 수혁과 하늘이는 다시 배를 타고 연구소로 돌아왔다. 그날 밤 수혁은 하늘이의 옆에 앉아 오래도록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는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어. 너는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였어. 그 후 하늘이는 더 이상 문을 등지고 자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앉아 해가 뜨는 방향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조용히 일어났다. 몇 달 후 한국 대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하늘이는 명예 군견 자격으로 영예 제대되었다. 그리고 수혁은 자신의 연구소 일부를 개조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PTSD를 겪는 군견과 전역 동물들을 위한 치료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곳엔 지금도 작전 중 상처 입고 돌아온 개들이 조용히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옆에는 항상 하늘이가 함께한다. 자신도 한때 버려졌던 그러나 기억되었던 존재였기에. 어느 날 오후 한 초등학교에서 단체 견학이 왔다. 한 아이가 수혁에게 물었다. 적의 이름이 왜 하늘이에요? 수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바다에서 살아 돌아왔고 하늘을 잊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사람은 잊기도 해요. 하지만 진돗개는 절대 잊지 않아요. 하늘이는 다시는 바다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아침 나는 여전히 문을 반쯤 열어둔다. 혹시라도 그가 다시 바람을 타고 다녀갈까봐. 혹시 여러분 곁에도 한 번이라도 외면받았지만 끝내 곁을 지킨 존재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진짜 영웅은 두 발로 걷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